이번 이야기는 저희에게 직접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은 곳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이는 일본 도쿄 출신의 여성 사와다 하나코 씨. 그녀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전통 가문 출신이었고 오랜 시간 자신이 아닌 가문을 위해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그녀는 조용히 도쿄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국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해운대 시장의 어느 낡은 반찬 가게, 그녀는 그곳에서 고등어를 굽는 한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국적도, 언어도, 피도 달랐던 사람들과 가족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족보를 버리고 한국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 한 여성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사연은 사와다 하나코 씨의 실제 제보를 바탕으로 각색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파도 소리 너머, 저의 이름은 하나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출신의 32살 여성 사와다 하나코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부산 해운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일본에서도 잘 나가는 집안의 딸로 불렸고 제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했었지만요. 이제 그런 이름과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요. 저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이야기를 꼭 누군가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저에게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은 일본 도쿄에서 대대로 예절 학원을 운영해온 전통 있는 가문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문이고 저희 집 문턱을 넘으려면 적어도 3대쯤은 예절을 지켜온 집안이어야 할 정도로 보수적인 집이었죠. 어릴 적부터 저는 그런 가문에 걸맞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자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끼 식사에도 12가지 예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웃을 때도 소리 내지 말고 울 때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삶이 너무나 숨막혔습니다. 예절이라는 이름 아래 제 감정은 항상 억눌렸고 제 의지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코, 너는 사와다 가문의 얼굴이야.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품격 있게 살아야 해. 그렇게 살아온 제게 내려진 마지막 결정은 제게 인사와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상대는 도쿄 재벌의 아들이었고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으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이 결혼은 사와다 가문을 위한 일이야라는 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저에게 그 결혼은 인생의 끝 같았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정제된 헤어스타일, 차분한 표정하지만 그 눈동자 속엔 생기가 없었어요. 그때 문득 3년 전 한국 여행 중 해운대에서 우연히 만났던 고등어 구이집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때 할머니가 저에게 건넨 말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혼자 와도 괜찮아. 맛있는 거 먹고 힘내. 그 말이요. 가족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결국 저는 드레스를 벗고 도망치듯 호텔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여권, 지갑, 그리고 핸드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 항공 앱을 열었고 부산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무계획적인 선택이었지만 그때만큼은 단 하나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라면 다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려 해운대 공항버스를 타고 새벽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했어요. 잘 왔다, 하나코. 그렇게 저는 해운대 바다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나코,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내 인생, 내가 선택할 수 있겠니? 3년 전 찍었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해운대 시장의 좁은 골목, 그리고 그 골목 안쪽에 조그맣게 찍힌 고등어 구이집 간판. 그 사진만을 의지한 채 저는 시장 골목을 찾아 헤맸습니다. 처음엔 헤매기도 했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짓 발짓으로 묻고 또 울으며 마침내 그 간판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백년식당 김봉자. 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기억 못하시면 어떡하지? 혹시 제가 괜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요. 카운터 뒤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계시던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일본 아가씨 맞지? 3년 전에 고등어 먹고 울던 그 아가씨. 그래, 얼굴이 기억난다. 그래도 찾아왔네. 잘 왔어.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라는 존재를 이 낯선 땅에서 기억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나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은 국경을 넘는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괜찮으면 여기서 지낼래? 방 하나 비었어. 밥은 같이 먹으면 돼. 일은 조금 도와주면 좋고. 봉자 할머니는 아무 조건도 없이 제게 쉼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운대 작은 골목에서 고등어 굽는 냄새 속에서 다시 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해운대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잠시 잊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와 해풍에 실린 고소한 고등어 냄새가 도쿄의 그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이질감보다는 묘하게 익숙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요. 밥 먹어요. 봉자 할머니의 정다운 목소리에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가니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고등어 구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반찬이었지만 따뜻한 온기만큼은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다 할머니가 하셨어요? 제가 어색한 한국어로 묻자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응. 매일 새벽에 시장 가서 재료 사와서 만들지. 자, 먹어봐. 짠 거 있으면 말하고. 그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집밥 같은 한 끼를 먹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상도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식당 일을 도우며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설거지를 하고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닦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손님들은 오히려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호기심을 보이며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아가씨, 일본에서 왔어요? 와, 대단하다. 고등어 구이 좋아해요? 우리 봉자 이모네가 해운대 최고야. 그런 말들이 저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과 웃음, 그리고 함께 밥을 나누는 식탁 위정이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는 시장에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해운대 시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가게마다 봉자 왔네, 어이구, 아가씨도 왔네 하고 인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시장 상인분들 대부분이 저를 처음 본 날부터 반갑게 대해 주셨고 일부는 일본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기도 하셨어요. 고니치와 하나코상, 곤니치와 아주머니, 그 웃음 섞인 인사말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저는 점점 한국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끝에 다다르자 할머니는 멸치와 무, 고추장을 사시며 흥정도 하셨고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찍어 부끄럽게? 할머니, 너무 멋있으셔서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손님이 많았던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손님 한 분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오셔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해드릴게요. 오늘은 하나코가 처음 만든 거라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 말에 손님은 말없이 자리를 떴고 저는 그날 밤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 실수인데 왜 대신 사과를 하세요? 그게 책임지는 거야. 너는 아직 낯선 나라에서 힘들 텐데 내가 어른으로서 너를 감싸줘야지.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이렇게까지 감싸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제 몫을 하며 살아가자. 도망쳐온 게 아니라
선택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자.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하고 손님과 대화하기 위해 단어장을 만들어 외웠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이제 진짜 우리 식구 같네라고 웃으셨어요. 그리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살던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일본어 과외를 부탁해 온 것이었어요. 누나, 애니메이션 보고 일본어에 빠졌어요. 좀 알려주세요. 라는 부탁에 저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곧 승낙했어요. 그게 제 인생 2번째 전환점이었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제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언어, 제 경험, 제 삶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기뻤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제 인생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고등어 냄새로 가득한 작은 골목길, 해운대 바닷바람, 그리고 말보다 깊은 정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곳이 제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곳일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김봉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은 어느새 제게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어요. 고등어를 굽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밤에는 식당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그 모든 순간이 예전 도쿄의 고급 아파트에서 누리던 평온함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할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코야, 넌 우리 식구야. 국적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같으면 가족이지. 그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평화롭고 따뜻하던 이 생활에도 생각지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일본인 단체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일본 아가씨가 일하는 해운대 고등어집이라는 블로그 글을 보고 찾아왔다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반갑게 인사드리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 일본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체인점으로 만들면 돈 좀 벌겠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봉자 할머니와 이 골목, 그리고 그 전통적인 손맛을 그렇게 저가 브랜드 상품으로 취급하는 말투가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게를 크게 확장하고 싶으신 적 없으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루에 먹을 만큼만 팔고 사람들과 인사 나누며 사는 게 좋아. 욕심부리면 소중한 걸 잃게 돼. 그 말이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확장, 브랜드, 수익만이 전부였거든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말과 정성이 매출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위기는 훨씬 더 아프고 깊은 오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저는 할머니가 잠시 시장을 다녀오신 사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중년 남성이 가게로 들어왔고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국에서 장사하려고 온 거야? 한국 할머니 이용해서 돈 벌려는 거 아니야?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주변 상인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은 마치 한순간에 제가 침입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봉자 할머니가 도착하시자 저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저 죄송해요. 괜히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왜 내가 죄송해? 잘못한 게 없는데. 할머니는 단호히 말씀하시며 그 남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아가씨는 우리 식구야.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집 딸이야. 정 그러시면 우리 식당 안 오셔도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비 오는 날 가게 안에서 울먹이며 손님들을 바라보던 저를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도쿄의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차갑게 제 뜻을 무시하고 가문을 위해 저를 결혼시키려 했던 부모님. 하지만 그들도 저를 위한 최선이었다고 믿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오해하는 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며칠 뒤
다시 식당에 나타난 그 중년 남성은 조용히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오해했어. 그냥 뉴스에서 이상한 걸 보고 괜히 화가 나서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한국 군들이 일본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더 많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더 진심으로 대하려 노력했어요. 그 덕분일까요? 식당엔 점점 손님이 늘어났고 동네 분들은 저를 우리 동네 하나코 아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저에게 작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나코 씨, 일본어가 가능하니까 시장을 찾는 일본 관광객 대상 안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본어로 된 시장 안내 팸플릿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제안은 제가 이방인이 아닌 이 지역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첫 공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매일 조금씩 시장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 진짜 공동체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오해도 진심 앞에서는 결국 녹아내린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저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운대 시장의 일본어 안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매일 오전에는 공자 할머니의 가게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시장 상인분들을 도우며 일본인 관광객에게 시장을 안내했습니다. 손님들이 곤니찌와라고 인사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어서 오세요. 여기는 부산의 맛이에요라고 한국어로 답하며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조심스레 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코야, 너 요리도 잘하고 말도 잘하니까 우리 가게 메뉴에 하나코 특선 하나 넣어보자. 일본식 반찬 같은 거 같이 만들어서 팔면 어때?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가게에서 팔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일본 가정식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가지 덴가쿠를 준비했습니다. 된장 양념을 발라 구운 가지 요리였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루에 5개씩만 준비했지만 어느새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그 일본 아가씨가 만든 반찬도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팔렸어요. 2접시나. 그러니까 내가 뭘 했노? 우리 하나코 솜씨가 장난 아니라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의 정성이 닿았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저에게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은 몰랐어요. 이후로는 하나코 특선 반찬이라는 작은 코너가 메뉴판에 생겼고 저는 매일 오전마다 일본식 가정식 반찬을 하나씩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지 덴가쿠, 달고기 데리야끼, 시금치 오이타시 모든 요리에 담긴 것은 일본의 정성과 한국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낯익은 얼굴. 도쿄에서 저와 함께 예절학원을 운영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코, 아니, 하나코 씨.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아버지의 얼굴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제 삶을 이미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 언론과 지인들 사이에서 사와다 하나코가 부산에서 반찬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냐? 네, 아버지. 제가 처음으로 저 스스로 선택한 삶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눈을 보며 말하는 내 얼굴이 낯설다. 예전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내 눈빛이 살아있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제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다면 사와다 가문은 너를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하마.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사와다 하나코가 아니라 그냥 하나코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봉자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돌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반찬을 건네며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코야, 너는 이제 해운대 사람이야. 여기가 너의 집이고 우리가 너의 가족이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제 이름 하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봉자 할머니의 가게에서 일하며 하나코 특선 메뉴를 운영하는 작은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일본에서 온 여행객들에게는 부산의 따뜻한 정을 소개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일본식 요리의 재미를 나누며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언어가 서툴고 가끔은 오해도 생기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지금 무언가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국경은 우리가 만든 것이고 마음의 고향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곳 해운대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 하나만으로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에서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모든 걸 버리고 낯선 땅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세상에 전하고 싶은 따뜻한 사연이 있다면 저희에게 제보해주세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국뽕이 차오른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